했습니다. 저는 클린스만식 정치입니다. 최근 그 아시안컵 경기를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전략을 보고 저것이야말로 무전략, 무전술이다. 뛰는 선수들이 너무 불쌍할 정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 미래 전략은 없고 무전략, 무전술에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불쌍해질 정도다. 전 이번 총선이 흔히 말하는 경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질은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 그게 제일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린스만식 정치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20대 패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각 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제일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권,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에 또 여러 집회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여러 민주당의 정치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 정책들을 홍보하시는 것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면 수권 정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는 박근혜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로는 이제 정당 가입 연령이 안 돼가지고 예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주시의원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기초의원 중에 전국 만내였습니다. 또 청년위원회 활동하면서 항상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경주에서 활동을 네. 하셨던 거네요. 항상 경주에서 경주하는 김경주입니다. 경주에서 경주하는 김경주. 네, 맞습니다. 바로 외워집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는 어느 정도 되고 또 당원 활동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청년위원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가 그닥 활발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험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다시피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축이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들이 대부분 청년위원회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만큼 수가 적은 만큼 정예부대다. 일당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는 있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고 해봤을 때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보면 전국 최연소 막내로 출마했었었는데 그 당시 기초의원 후원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었어요. 근데 제 후원회 계좌에 거짓말 안 치고 후원 폭탄 세례를 부어주셨어가지고 선거에도 너무 도움이 됐었고 그만큼 민주당은 험지 지역도 배려해주고 또 우리가 응원한다 하고 화끈하게. 폭탄 세례를 부을 수 있을 만큼 열정이고 활발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20대 당원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청년 당원들과도 좀 교류가 있나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경주하는 경주산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곳을 경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갈 때마다 청년 당원분들을 마주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랑 이제 이 경북 지역의 차이점이라고 해봤을 때 어쨌든 그쪽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기초의원도 나가봐야지 하면서 약간 좀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고 또 뭔가 어떻게든 도전해보려는 그런 청년 당원분들이 많은 반면에 저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당백 그만큼 역량 있고 그만큼 소신 있고 그만큼 역량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정치를 지역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달 초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률은 20대 이하에서 30%, 30대에서 20%가 넘었습니다. 중도층의 비중이 높아서 총선의 스윙보터라 불리는 2030 이 청년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
후보들이 청년을 공략하는 공약을 또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청년들한테 실제로 와닿나요? 홍영주 당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제일 큰 문제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 부채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2012년에 청년 가구 소득 대비 부채 300% 이상의 비율이 8%대였어요. 근데 지금이 한 22%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 연소득 대비 3배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청년들이 제일 많이 빚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69%가 주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본 게 서울 회기동에 있는 반지하 원룸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 월세가 어느 정도냐. 반지하가 60이고요. 그것보다 더 나으려면 한 80, 90 정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알바하고 부모님 지원 있는다고 해도 월세 60, 70 어떻게 그 시기에 연애를 하고 뭘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 찾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 저는 이런 부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프리터처럼 사회 전체가 무기력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분께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내건 이 청년 정책 한 가지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청년 3만 원 패스. 그러니까 교통 패스인데 이제 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뭐 지하철비로 해가지고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갖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은 7만 원, 8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월에 10만 원 정도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넘죠. 이 돈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안 하면 이 사회구조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이 청년 3만 원 패스라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3만 원만 이제 미리 결제를 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는 예를 들어서 1월이다. 1월에 3만 원 미리 내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을 해도 3만 원 안에서만 그게 되는 거지 더 추가적으로 그 요금이 정상이 안 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삶에 있는 그 부담감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정책은 그 정책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청년층들의 이 스윙보터가 있는 이유는 두 정당 다 마음에 안 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3만 원 패스 이야기하셨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에게 3만 원 패스를 주겠다는 발상은 이 교통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당되지 않는 이 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미래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정책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한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게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보면 지난해였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도권을 확장하는 방식의 정책 그리고 이공계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청년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지 특히 이렇게 중도층들의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걸 실현시켜주는 정당을 밀어주겠다. 근데 두 정당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제3의 세력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청년들은 내 이익을 실현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 표를 던진다고 보거든요. 청년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정당은 사실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오히려 이 답변이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 3만 원 패스지만 당에서 제시한 정책으로는 그 전국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만 원 패스도 이미 제시한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 패스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 막 도입되는 상태여가지고 아직 조금 부족할 뿐이지 민주당도 충분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소구를 가지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개발할 여의지가 있다. 더 개발할 의지가 있고 계속해서 랩 2030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받고요. 실제로 정책 콘테스트도 열어서 여러 청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패스에 기차도 들어가나요? 기차랑 KTX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KTX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 알고 있어요. 들어가는 대중교통. 그럼 또 안동에는 해당이 그렇죠. 아니 될지 이동권 모르겠네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현금성으로 이렇게 패스를 지급하는 거는 사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실 쓰는 금액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교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그러니까 교통을 복지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 녹색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와, 깨알같이 치열합니다. 예. 네. 아유, 핵심 공약이니까. 저는 되게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그 버스라든지 그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각 지역에서 버스 공영화라든지 공영제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죠. 저출생과 돌봄. 이 현재 거대 영당 모두 이 공약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 두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금성 지원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벤치마킹해 왔어요.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대출을 해주고 첫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절반 감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전부 감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 셋 낳으면 1억 공짜로 주겠다.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 현금성 지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주목한 부분이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 출산 시 두 자녀일 땐 24평, 세 자녀일 땐 33평에 분양 전환 공공 임대 형식으로 주택을 부부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 주택 문제와 이 현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요, 가계 소득에서 그러니까 주택 지출이 1% 늘어나면 출생률이 0.014명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쓰는 비용이 많을수록 출생률이 적게.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양 전환 공공임대 형식으로 주택을 지급하게 되면 출생률도 조금씩 나아질 거고요. 만약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실현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택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도 해결될 거고 또 더불어서 저출생 문제도 점점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점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20대는 40%가 제3지대 다수 후보 당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19%, 제1야당은 22%의 지지를 크게 웃돌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맨날 그나물에 그 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양당 입장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거냐면 혁신공천, 개혁공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영입 인재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희초 문제 해결하였던 교사 출신인 백승아 영입 인재도 있고요. NC소프트 출신 트렌드에 엄청 밝으시더라고 이재성 영입 인재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신박해요. 그리고 너무 새롭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을 하면 혁신당에 원래 지지했었던 20대 이대남들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진보 정당을 지지하던 이대녀들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지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크다고 해서 제3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착각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YTN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8세부터 29세 응답자의 35%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30대는 21%, 40대는 14%인 반해서 20대는 월등히 높았는데요. 이처럼 20대 중도층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이제 막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쏠림 형상도 조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그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되게 쏠렸습니다.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몇몇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근데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었던 것도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 말 믿고 이준석이 해결해 줄 거야. 이준석이 윤석열과 함께 해결해 줄 거야라고 믿었는데 이 뭐가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제3지대 세력에 대해 과연 20대 중도층들이 쟤네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 쟤네들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 2030에게 떠오르는 주요한 이슈가 바로 국방 분야 아닐까 싶은데요. 장병들의 복지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또 여성 징병제와 시니어 아미 등 정당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내세워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징병제라는 패러다임부터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 징병제, 시니어아미 이런 거 저는 솔직히 오히려 사회적 소모만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대입니다. 군 인력 규모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국방력이 커집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전 패배 이후로 완전히 제도를 바꿨어요. 원래는 징병제였는데 그 이후로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국방 혁신해야 된다고 하면 여성 징병제, 시니어아미 이런 문제 이야기할 필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이, 다른 국방 선진국들, 안보 선진국들이 왜 국방 안보 선진국이 됐는지부터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미래로 갈 수 있는 모병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는 것이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22대 총선에 관한 20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제가 오늘 이렇게 사생결단에 나온 건 처음이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남겨주시면 하면 고쳐나가고 시청자분들이랑 항상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윙부터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칭인데요. 유독 20대 왜 스윙부터가 많은지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